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주식시장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어떤 애생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게 머지 않았다. 요즘 뭐 시장을 또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안 좋게 이제 위험한 신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청자분들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수님을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저희 촬영 전에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조만간 언젠가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주식시장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특히 그 미국 시장이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어떤 애생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게 머지 않았다. 네. 예, 물론 급락하면 다시 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수익하고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작년에서 올 상반기까지면은 수익을 좀 비중을 뒀어야 했는데 네. 지금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는 좀 언제쯤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장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네. 뭐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올 것 같고요. 지금 9월이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에요. 예. 8월 달에 사실 조정이 한번 왔잖아요. 예, 8월 달에도 뭐 3,04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네.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저는 깊은 조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셨겠네요. 예, 뭐 저는 저 현금을 한 60%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불확실한 시대는 네. 여러 가지 상품에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금도 가지고 있고, 네. ETF, 뭐 인버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버스. 예, 제가 인버스에서 뭐 돈 벌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들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주식이 떨어지면은 인버스 가지고 있으면은 네. 어느 정도 해치가 되니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은 뭐 인버스 팔고 다시 싸게 살려고 네. 예, 인버스도 좀 최근에 사놨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뭔가 인버스를 사고 있다는 느낌과 좀 교수님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 인버스는 절대 저는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단기적으로 조정, 뭐 내년에도 조정 말씀드리고 있으면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죠. 그러니까 인버스는 절대 오래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버스 사가지고요. 네. 뭐 리스크 관리해서 인버스를 샀는데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5% 네. 인버스에 손해 나면은 네. 저는 손절매를 합니다. 예, 제 모델이 틀렸구나. 네네.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예, 저는 인버스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할 거라고 이제 교수님이 전망하시는데, 현금 비중이 60%라는 뜻은 어쨌든 40%는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도 가지고 계신 건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냥 돈을 다 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뭐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주시장이라는 게 불확실하니까요. 네. 예, 주시장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죠. 네.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40%라도 만약 오르면은 네. 예, 40%에서 은행 이자보다 또 좀 이자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인버스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 그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해지를 하고 계시죠. 예. 나 또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질문 좀 보기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이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금리 올리면은 뭐 네. 가계부채 늘어난다. 이자 부담 늘어난다. 네. 그다음에 뭐 주식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아마 김 작가님도 은행에다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게 네, 조금 있겠죠. 부채보다 더 많으실걸요. 네네.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2배 정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가계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올랐을 때 금리 소득, 이자 소득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부채가 많은 뭐 자영업자나 영세 좀 이런 분들은 참 어렵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계에는 좋고요. 예, 그런데 이게 금리가 지금 0.5에서 기준금리 0.75% 올렸습니다만 네. 이건 또 금리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예, 제가 현상에서 우리나라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한 2% 정도 나와요. 근데 0.75니까 괜찮은 거네요. 굉장히 낮은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기존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안 오르고 있어요.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들어있습니다. 네. 예,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측정해 보니까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 작년에 보니까 1.8%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여기서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는 별로 안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는 저금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금리가 낮다는 것은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이 들어있거든요. 네.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죠. 네. 근데 일본의 경우 보면요. 우리가 교과에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랬는데요. 일본이 그 90년대 접어들면서 금리하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금리가 떨어졌는데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네.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이죠. 예, 그거는 금리보다는 주가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일본 경제 성장률 떨어졌고 기업이익 네. 증가율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최근에 보면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네.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저 금리 좀 올렸다고 뭐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거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네. 집값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금리입니다. 네. 예,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집값에 안 미쳐요. 집값이라는 게 장기 추세가 있거든요. 네. 자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집값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금리보다는 경기예요. 네. 예, 경기 중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예, 그런데 6개월 후에 이 경기가 집값에 한 10% 성장하고요. 1년 후에는 한 30%, 2년 후에는 한 50%를 경기가 집값을 설명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은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금리 이야기는 그만하고 경기를 봐야 돼요. 기업 수익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기업 수익, 경기는 뭐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내년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네. 앞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7개 지표로 거기에는 재고 순환 지표, 뭐 건설 수주액, 기계류, 뭐 내수 출하액,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네. 장단기 금리차, 주가 지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달에 꺾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 8월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왔었어요. 네. 네, 이게 파란 선입니다만은, 네, 빨간 선입니다만은. 네. 근데 6월 정점 치고 7월에 꺾였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예상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경기 정점에 비해서 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저는 이 선행지수가 꺾인 걸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내년에는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이게 또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로 흡사한데요? 보면은, 예, 저는 주가가 그동안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했죠. 네. 추세적으로 상승했는데 앞으로 잘해야 박스권이고요. 네. 뭐 여기서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코스피가 아래에 있는 건데 예. 이거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예, 예. 안 비슷한 적도 있나요? 그러면? 방향은 거의 같은데요. 네. 이 정도의 차이죠. 예. 방향은 어쨌든 거의 같다라는 예,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그랬는데 네. 사실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네. 이 정도의 차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예, 이제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뭐 덜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네. 2013년, 2015년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주가는 이때는 저평가됐었어요. 근데 제가 위험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이때보다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네. 이 상관계수가 0.83이나 되거든요. 네. 상관계수가 1에 1이라면 완전히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100%. 예.
0.83이라는 거의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뒤따라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네. 이 주가가 개고 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인이라면은 네. 이 거리가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인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지난 8월도 전년 동월 대비 29%나 증가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거리를 과거 추이로 보니까 30% 정도 주가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려면은 네. 수출이 지금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거리를 좁힐 만큼 빠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30%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네. 주가가 더 조정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이렇게 거리가 벌어졌던 거는 이때였었어요. 2007년, 2008년. 네.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 이때 제가 한 은행 그 용소 소장이었었는데요. 네. 예, 저는 뭐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캠페인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2008년 8월 달에 네. 예, 위기가 왔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2008년 8월 달에 144조 원 모았거든요. 네. 그렇게 은행들이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이때도 이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 거리가 한 30% 정도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07년 이제 마지막 월부터 예, 주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 위기가 오면서 네. 뭐 수출도 급락했고 주가도 먼저 급락했거든요. 네. 이때는 그 주식형 펀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됐었는데요. 작년에서 지금까지는 소위 그 동학개미운동 이분들이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분들 힘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뭐 계속 낮아지고 네. 뭐 배당 수익률,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이 높은 거 저는 환영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조심하자.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시자. 아. 근데 우리나라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 주가가 88년에 1000을 돌파했었죠. 네. 예, 그리고 IMF 경제위기 맞고 계속 500에서 1000박스권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했다. 그 다음에 중국 특수 때문에 2000을 돌파한 거예요. 네. 2000 돌파하고 또 10년간 쉬었었습니다.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했죠. 네.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3000 돌파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작년에 사실 코스피가 31%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건 몇십 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것만 보고 주시장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실물하고 금융하고 이만큼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이제 코스피, 그 다음에 일평균 수치랑 코스피 이제 보면 납득이 가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뭐 세상에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는 없죠. 교수님 말을 듣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내가 만약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교수님 많이 틀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이게 틀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좀 틀리게 될까요? 오를 수도 있긴 하니까요. 어떻게 되면 오를까요? 이 제 전망치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 모델이 틀리거나 네. 아니면은 앞으로도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버릴 경우.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유동성이 명목 GDP에서는 좀 축소되는 과정이 경계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 금리를 인상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에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금융 불균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죠.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네. 두 번째,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번에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도 물론 회복됐습니다. 네. 물가도 목표치 2% 넘어섰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부동산
작게 해서 그렇죠. 금융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금리 인상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덜 풀겠다는 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성 더 풀면은 네. 예, 제 모델이 틀릴 수도 있고요. 주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제가 그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면서 이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 사람들이 별로 욕을 안 하십니다. 당연히 주권회사는 오른다고 전망했겠지, 네. 하겠지. 근데 떨어진다고 전망했는데 올라버리면요. 네. 그때는 용서를 안 해줘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예, 너 돈을 때문에 안 벌었는데 너 때문에 돈 못 벌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2007년에 상반기에 네. 뭐 미국서 2기가 온다 그랬는데 2008년에 왔는데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예. 근데 결국은 그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8년에 큰 네. 손해를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사실 누구도 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니까 네.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론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네.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 2.6%지 않습니까?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6%. 그리고 은행에다 1% 맡겨도 네. 1.6% 지금 그러니까요.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기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네. 또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금리를 올린 게 부동산 때문에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예. 부동산은 이제 좀 잡힐까요? 금리 가지고는 안 잡힙니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부동산 아파트 가격 제가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네. 한 6개월까지는 이게 추세예요. 네. 아파트 스스로 가격 추세가 있거든요. 그 추세가 지금 굉장히 오르는 추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 추세가 거의 90% 이상 설명하고요. 네. 금리나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 3%밖에 설명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금리나 대출이 한 5% 정도 설명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소득이 있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요. 뭐 지금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준다고 하지만 경기 나빠지면 은행도 돈을 잘 안 빌려줘요. 교수님 아까 전에 경기가 내년에 좀 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내년에요? 예,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미국은 지난 거 7월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20대 도시가 19%나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14%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 대도시가. 네.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률은 서서히 떨어졌다가 네. 그러니까 수준은 오를 겁니다. 올 하반기도. 근데 내년에 가가지고는 저는 경기가 둔화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어, 예, 그런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보면요. 한 떨어지면 한 4, 5년 정도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지방이지만 1주택자이긴 한데 부동산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뭐 너무 비싸서. 사실 이번 그 상승률로 보면요. 네. 예, 2009년 3월이 아파트 가격 저점이었거든요. 네. 상승률로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대구입니다. 네. 대구, 부산, 네. 뭐 대전 있죠. 서울보다 더 많이 어떻게 올랐어요. 또 제가 대구에 있는지 아시고 아, 아파트 대구에 있는데. 아, 대구가 있으시군요. 네. 뭐 체감하셨을 겁니다. 네. 상승률 물론 이제 근데 그 상승률도 또 대구 안에서 또 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예, 지역마다 또 차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네. 절대적인 차이죠. 예, 서울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이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지난 8월에 한 1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대구 뭐 부산 한 4억 정도 됩니다. 네. 이 절대적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대구는 2억에서 4억 된 거고요. 네. 뭐 서울은 6억에서 12억 된 거니까. 똑같이 뭐 2배라고 한다 하더라도 느낌은 너무 다르죠. 예, 느낌 절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네. 다르죠.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사실 한국 금리 인상이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부동산 때문 말고 또 다른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기가 사실 네. 작년 코로나 충격 때 제일 적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올 1분기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빨리 코로나 위기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했는데 물가도 최근에 2% 넘고요. 네. 예, 그런데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서 금리 인상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네. 사실 금융 불균형 따지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미국 정부 부채 굉장히 많이 늘고요. 대부채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미국 주가 제가 평가하면 역사상 가장 큰 거물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책 당국은 미국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 예, 미국은 시장에 한번 맡겨보자. 네. 예,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은 우리가 시장에 한번 개입해보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거품이 꺼졌을 때 네. 저는 미국이 충격이 더 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거품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경험합니다만 이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은 없어요. 특히 주가라는 게 오를 때는 항상 펀더멘털 이상으로 오르죠. 네. 가대평가돼요. 떨어질 때는 급락하거든요. 펀더멘털 밑으로 떨어져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착륙이 이제 천천히 가는 거, 경착륙이 예. 급하게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다가 네. 예, 부드럽게 착륙했다 이렇게 다시 뜨지 않습니까? 근데 경착륙이라는 것은 그냥 땅 밑으로 그냥 펀더멘털이 이 수준이라면 이렇게 좀 높았다가 이 밑으로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네. 예, 그리고 예, 주식시장이나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를 때 그다음에 경기 확장 보면은 서서히 오랫동안 서서히 올라요. 예, 그런데 경기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는 급락해 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경기 확장 국면 1970년부터 이 순환 주기를 보면은 평균 확장 국면은 한 33개월이었어요. 네. 33개월 좋아졌다는 거죠. 수축 국면은 평균 18개월입니다. 되게 짧네요. 짧게 급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오를 때는 서서히 올랐다가 네. 떨어질 때는 단계 급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착륙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시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네. 정말 큰 돈 버신 분이 있는데요. 오. 그 떨어진 시점 잘 포착해 가지고 네. 파생상품 이용해 가지고 네. 그런 굉장히 그분의 아주 뛰어난 통찰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기에 급락할 수 있다는 게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AAA에서 AA로. 근데 그때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단기에 급락해 버렸죠. 네. 예,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은 한 500억을 잃었어요. 파생상품 투자하셨다가. 아니 도대체 그분 자산이 얼마씩을 500억을 잃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이 떨어질 때는 단기에 연착륙이랑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예, 떨어질 때는 급락하니까. 급락하니까. 예, 사실 그 시점은 이제 누구도 모르니까 네, 지금도 500을 잃고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제 주식 부동산도 어쨌든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예. 금리 인상이 그럼 이러한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말씀만 좀 들었을 때는 뭐 부동산에는 지금 크게 미친 영향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주식 부동산이 좀 어떨까요? 한국의 금리를 앞으로 많이 못 올릴 겁니다. 네. 저는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분석해보면 금리 인상이 한 6,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선행지수 꺾이고 아마 올 4분기까지는 경기가 괜찮을 텐데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 나빠지리라고 생각해요. 경기 나빠지는데 한국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네. 못 올리죠. 네. 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시장금리는 미리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금리하고 이 기준금리하고 관찰해 보면요. 시장금리가 선행합니다. 네.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기준금리 올렸고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한국의 기준금리 떨어뜨렸거든요. 네. 예, 저는 내년 가가지고 금리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시장금리가. 네. 그럼 금리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금리는 그만 보자. 계속 저금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저금리로 간다. 예. 그리고 요새 은행 형태들 보면요.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운영하거든요. 네.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이죠. 네. 예, 그런데 가계는 전체적으로 자금 잉여주체예요. 가계는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가계대출을 막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법을 보면은 818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불안하니까 지금 현금 많이 확보해 놓은 거예요. 네. 은행에서 돈 빌려 안 쓸 겁니다. 그럼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해야 되는데 가계대출 막죠. 예, 물론 중소기업들은 얻었습니다. 대기업들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 안 빌렸습니다. 네. 그럼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네.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은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거꾸로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조금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을 하시든지 주식을 하시든지 금리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근데 지금 기업 측면에서 지금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왜요? 지금 경기가 좋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부실해져 버렸어요. 정부가 쓸 돈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 정부가 GDP 대비 28%를 썼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 10% 정도 썼어요. 미국보다 훨씬 덜 쓴 거죠. 그러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요. 작년에 그 미국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입니다. 이 15%는 1940년대 2차 전쟁 이후 처음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정부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정부가 돈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이에요. 금리 0% 내려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다고 가게가 돈 빌려 써가지고 가게가 부실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 빌려 투자하고 기업도 부실해져 버렸어요. 네.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통화정책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네. 가게가 부채가 많으니까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도 부채가 높으니까 가게처럼 많이 투자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사실, 네. 예, 제가 연구했던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인데요. 뭔가요? 이 그림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무슨 공룡인가? 예, 지금 다음에 더 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아, 네. 겨우 왼쪽의 겨우 무찌르고 이제 남은 내가 네. 그 무기도 다 부러지고 했는데. 예, 이 무기가 뭐냐면요. 이 동물하고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싸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동물 죽이고 이 길을 극복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무기를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 무기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이에요. 네.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더 돈을 쓸 텐데요. 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선진국 0%잖아요. 네. 여기서 더 내릴 여지도 별로 없고요. 돈을 풀어도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네.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쓸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올 위기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고 이번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어요. 네. 이런 무기를 써가지고요. 네. 근데 쓸만한 무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 여기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게 예. 교수님이 이제 이런 뭔가 시장에 지금 부정적일 수 있는 안 좋은 이제 어쨌든 이런 좋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입장에서. 지금 이 기사분이 어쨌든 이걸 무찌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앞에 이제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칼이 이제 뭐 다 부러지고 이게 떠나서 이분이 앞을 안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 이제 영광을 이제 잘 헤쳐나가 이걸 보고 있고 그리고 앞을 향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굉장히 두려워서 네. 앞을 보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있는 아니면 거고. 못 본 거일 수 있는 거고. 예, 사실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선배가 삼성경제연구소 처음에 설립할 때 거기 들어갔었대요. 네. 예, 그런데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네. 어떤 사건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원이 보기에는 제 선배가 보기에는 별 큰 일이 아니었었대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제가 생각하니 이거 별일 아닌데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생각하면 그럴지 몰라도 만약 이 일이 발생하면 우리 그룹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시나리오 만들어 오라.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가. 네.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미리서 대비하면 더 좋고요. 네.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계, 기업, 국가
경쟁력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지금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